이게 저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거 해놓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 복습하고 이럴 때 유튜브 보고 하고 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고프로 말고 딴 것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시설비 설비 외부 환경 관리 방식에서 이제 에너지 손실이 무엇일까 볼게요.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에너지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서 설명드리게 되면요, 이제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이죠. 온실에 들어오는 에너지 대부분이 복사 에너지이고 95% 뭐 100%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빠져나가는 게 이제 환기, 전도라는 거는 이쪽 면 있잖아요. 유리나 비닐의 온실 안쪽에서 온실 바깥쪽으로 그 단단한 이런 그 물질을 통과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대류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온실 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리나 비닐의 차가운 면에 가서 열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해요. 대류는 공기를 통해서 이런 딱딱한 면으로 전달되는 걸 대류라고 하거든요. 전도는 딱딱한 면에서 딱딱한 면, 그러니까 차가운 딱딱한 면인데 이쪽의 구조물에서 이쪽의 반대편의 구조물로 전달을 우리 전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틈새 환기. 틈새 환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기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틈새 환기는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뜨거운 공기가 내가 아무리 밀폐시킨 것 같아도 여름에 뜨거운 공기고 창을 열어버리면은 위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측면에 창이 없죠. 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이것도요. 그게 우리 틈새 환기라고 하는 건데요. 틈새 환기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게. 저희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틈새 환기가 발생하고 있는 온실, 되게 질이 그러니까 나쁜 온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나쁜 온실 특성이 뭐냐면은 야간의 TD 값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틈새 환기가 안 되면은 보통 1.5 여기서 움직여요. 아니 더 낮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1에서 1.5, 1에서 2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환기를 우리가 이제 습을 제거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보통 틈새 환기가 많은 큰 온실에서는 HD 값이 거의 2가 넘어가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낭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중전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토양으로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들. 지중전열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중전열 중에서 특성이 하나가 있는 게, 지중전열이 마른 땅이 지중전열이 심할까요? 젖은 땅이 심할까요? 젖은 땅이 심하죠. 네, 젖은 땅이 심해요. 그래서 토경재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중전열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이 안에만 있잖아요. 만약에 흙이 젖어 있다고 하면은 저 아래까지 더 빨리 흡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주전열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이렇게 잘라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직으로 내려 가상의 선을 그어봐요. 그리고 여기서 외주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뺏겨는 것을 우리가 외주전이라고 해요. 외주전열도 물이 맞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습할수록 외주전열이 크겠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온실 시공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바깥쪽은 기초를 뭘로 하죠? 콘크리트 줄기초 들어가죠. 안에는 독립기초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 외주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줄기초가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줄기초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 왜 그랬죠? 정의, 왜, 어떻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열 손실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왜,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초라는 목적은 무엇이다? 외주전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열 손실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고체의 온도 차이 일어나므로 온도 차이를 없애면은 전도열 손실을 줄 수 있고, 고체가 단열재이다. 이걸 보면은 이게 그 그러니까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우리가 전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 전도열 손실이라고 하잖아요. 전도열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열 손실을 우리가 하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U 밸류 값, K 밸류 값이라고 하는 U 밸류 값이라는 게 있어요. U 밸류 값이 뭐냐면은 이쪽 면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나가는 그 전열 정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만약 10이다 그러면은 와트당 10와트의 에너지가 초당 제곱미터당 빠져나가는 10이라고 표현하고, 0.6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당 제곱미터당 0.6 정도 빠져나가서 우리가 뭐라고요?
U-밸류 값 0.6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U-밸류 값은 작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은 거죠. 이것들이요. 그럼 보통 그러면은 유리가 U-밸류 값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커튼이 높을까요? 커튼이 낮겠죠. U-밸류 값이. 그래야 전도가 그 열이 뺏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유리가 높을까요? 비닐이 높을까요? 유리가 높아요. 진짜 유리가 비닐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단열성이 더 좋죠. 예, 더 좋다고 내가 자꾸 이게 높은 게 나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광에 우리가 이제 측면에 잔열재 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새 이제 온실이 잘 되는 온실들 있잖아요. 굉장히 꼼꼼한 그러니까 시공이 잘 되는 온실들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어떨까요? 코팅을 해갖고 이런 전도열 손실을 줄여주는 알루미늄 바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도열 손실 저런 알루미늄 바가 있다고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열 손실을 줄여줄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커요. 두 번째가 결로가 적게 생기겠죠. 예. 우리가 저희 보면은 단열성이 좁을수록 그 결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결로가 생길 수. 물론 결로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안 생기게 할 수 없지만 보다 적게 생긴다. 왜냐하면 이 집중적으로 결로 생기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면이 있어요. 결로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무조건. 생겨야 좋은 거예요. 생겨야 일정 부분 생겨야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있어요. 이렇게 표면이 있고 여기가 알루미늄 바가 들어있는 뭐라고 하죠? 쫄대가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가 유리나 비닐에 비해서 이 쫄대가 훨씬 먼저 생긴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 굵고 큰 물방울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유리나 비닐과 얘가 좀 먼저 생기긴 하지만 유리도 비닐도 같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때? 이 물방울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시공을 했을 때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하죠? 유리와 유리를 끼는 그 쫄대 같은 그 사이가 거의 물방울이 많이 생겼다가 우리가 시공에 문제가 있거나 뭐 재료적 문제가 있거나 시공에 문제가 있거나 아무튼 거기가 굉장히 차갑다. 외부와 내부와 차이가 거의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어떤 온실은 괜찮고 어떤 온실이 나쁘다고 하면 그 온실이 뭐라고 하죠? 단열 처리가 보다 잘못된 시공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알루미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가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조금 세계적인 회사에서는 제가 이름 잊어먹었네. 요새는 깜빡깜빡해요. 알루미늄바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제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외산의 알루미늄바들은 그걸 처리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제가 요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단동이고 연동이고 하는 우리가 온실 측면에 치마를 높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치마 높이는데 거의 광이 안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터 높이가 예를 들어서 80cm다, 1m다. 그러면 어떻게 측면은 아예 막아버리는 1m 정도 막아버리는 닿다는 거예요. 예, 닿다는 거죠. 어차피 햇빛이 안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 같은 경우는 제가 겨울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측면에 알루미늄이나 뭐 뽁뽁이나 이 비닐 갖다가 다 한 번 더 막아버린다고 했죠. 광을 손해보더라도. 왜 그러냐? 이 단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측면 손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풍벽 설치 같은 경우도 이 같은 맥락인데 방풍벽이 일단은 방풍벽을 설치할 때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방풍벽과 주벽의 사이가 멀면 멀수록 좋을까요? 가까운 게 좋을까요? 먼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류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열에서 얘기할 때 대류라고 했죠? 대류는 이렇게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방풍벽이니까 이거 커튼이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폭이 넓으면 대류라는 거는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열이 이렇게 대류로 열이 전달되고 다시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다 가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 폭이 클수록 대류 현상이 커요. 대류 현상이. 그러면은 이 폭이 작으면 어떨까요? 대류 현상이 작아지겠죠.
우리가 이거는 이 대류 현상이 없어질수록 좋아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천차 커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1중, 2중 사이 보게 되면 얼마를 넣어요? 이게 뭐 30cm, 뭐 50 이렇게 30cm 구도로 놓잖아요. 이게 이유가 이게 좁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30cm 이하로 좁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관리가 어렵죠. 시공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클 이유가 없다 이것도. 왜 우리가 이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들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온실 업체분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유체 역학이라든가 이런 열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갖고 우리가 이 이중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 때 이거 좁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좁을수록 대류가 안 생기거든요. 좁을수록 대류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뭘 해야 돼요? 시공의 편의성과 관리의 편의성까지 고려해보니 일정 부분 우리가 뭐 30cm건 40cm 유지는 해야 되지만 이게 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좋은 걸 하려고 하면 안에 이중으로 돼 있다면 좋을 수 있겠죠. 두 개를 넣으면. 그렇지만 그건 너무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관리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것이 이제 전도에 대한 설명인데 내부 대류와 외부 대류에서 이제 전달되는 것들. 여기서 내부 대류에서 열이 이런 피복제로 전달이 되고 이 피복제에서 다시 외부 대류에서 있는데 그러면은 바람이 세면 어떨까요? 바깥의 대류가 커져야 작아져요? 바깥의 대류가 내가 외부에 그렇죠 커지죠. 그럼 대류가 커진다는 얘기 뭐예요? 열을 더 빨리 뺏어가니까 어때요? 이쪽 내부의 피복제 안쪽과 외쪽이 편차가 예를 들어 온도 편차가 크면은 더 빨리 뺏기까 천천히 뺏길까요? 더 빨리 뺏기겠죠. 편차가 클수록. 그러면은 외부 대류에 외부에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열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가 버리겠죠. 바깥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 내부와 외부의 편차가 커짐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열을 더 많이 뺏기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환경제어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은 물의 온도를 좋은 컴퓨터들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집어넣고 밑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60 외부 편차가 온도가 30도가 되면은 50도의 물을 공급한 양쪽 꼭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풍속이 5m가 넘어가면은 뭐 1m가 넘어갈 때마다 플러스 뭐 1도씩을 해라, 뭐 2도씩을 해라 할 수가 있잖아요. 0.5가 넘어가면 1도라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데가 있어요. 바로 대류 에너지라는 거죠. 대류 에너지가 그러니까 바람이 유리 표면을 통과하면서 대류열을 뺏기기 때문에 이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류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류는 공기가 이제 전달된 공기 염진으로 나가잖아요. 대류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뜨거운 공기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류 손실은 피복제 백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외부로 뺏기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드렸죠. 공기 대류가 적으면서 대류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적정 공기 두께는 15에서 20cm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커튼은 30cm를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서로 걸리고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야 되죠. 최소한으로 좁혀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해보면 실제로 요걸 해보게 되면은 커튼 같은 거 이런 거 해보게 되면요. 요 손이 이게 안 들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요 손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실험실을 짓다 보면은 땅 모양하고 이렇게 옆에 오시라고 맞추다 보면은 여기 좁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먹만큼. 그러면은 처음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한번 고장 나갖고 뭐 교체하려고 하면은 아주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15에서 20cm이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활용한 게 공기주입 이중납 온실이라는 게 있어요. 튜브 온실이라고 하죠. 튜브 온실. 튜브 온실은 이제 우리 북유럽이 아니라 북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지어진 온실, 캐나다 쪽에서 이런 온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튜브 온실 같은 경우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광주에 가면 뭐 저기 화수den인가 광주에 가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있기도 하는데 일단 튜브 온실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튜브 온실이요. 그 튜브를 이렇게 해서 튜브를 이렇게 놨어요. 튜브는 이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튜브 온실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환기. 뭐 환기는 뭐 어떻게 강제 환기를 한다고 치고 뭐 기계 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큰 문제 환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제일 큰 문제 1번, 2번, 3번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 돼. 가장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맞춰보세요. 네. 네? 그렇죠. 광량이 비닐 하나가 보면은 뭐 80%라고 하면은 88 하면 6.4가 되잖아요. 63%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골조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좀 손해 보지만 골조가 적게 들어가니 커버칠 수 있다. 뭐 조금 손해 본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안 생길까요? 우리가 온실에 뭐가 생겨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한 곳에 집중으로 생기면 안 되지만 넓게 뭐가 생겨야 된다고 했죠? 결로가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중 비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 튜브 비닐이 있어요. 여기 결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잘 안 생기겠죠. 왜냐면은 차갑지 않으니까 여기가 차갑지. 보온면에서 좋다 이거예요. 오케이. 보온은 잘 될 거야. 내가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어.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광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온실에서 습도를 제어하는 가장 큰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결로에 의해서 습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쉬운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중 튜브로 하게 되면은 바로 튜브로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결로의 문제가 생긴다. 결로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럼 결로가 생길까요? 작물에 생기겠죠. 작물에 더 쉽게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중 튜브, 그러니까 튜브 터널과 유사한 온실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을까요? 지금은 다 뜯어내고 다 이제 하나를 제거하고 있는데 옛날 이거 이중 튜브랑 똑같죠. 왜냐면은 1-2W형인데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셨죠? 예, 그러면은 이 온실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옛날에요? 제가 기억할 때 이 결로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새로 개조할 때 이거를 날려버리고 여기다 뭘 설치해요? 커튼이 들어가죠. 여기 커튼이 들어가죠. 이렇게 낮은 온실들. 바로 요게 이중 튜브, 그러니까 튜브 온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래서 요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의 습도 관리가 어려워서 이중 비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중 사용하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걸로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혹시라도 이제 누가 이제 튜브 온실 관련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누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여튼 뭐 보조 사업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튜브 온실의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뭐다? 에너지를 적게 들어간다. 그렇지만 두 번째 뭐가 문제다? 광도 조금 조절이 어렵고 그다음 습제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거 내피는 전도 및 대류변을 막는 유용한 방법이다. 뭐예요? 커튼이죠. 이게 커튼이 바로 유밸류 값이 작고 유밸류 값이 작다는 얘기는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일중에 2중 3중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튜브 그러니까 터널에서 안쪽 면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스크린이 되겠죠. 이것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틈기 환기 열 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온실에 존재하는 각종 틈새 통해 열을 뺏기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틈을 없애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천창 및 측창이 완전히 닫히게 한다. 필요시 가스켓을 장착한다. 우리가 천창, 측창을 닫을 때 뭐라 해요? 우리가 특히 천창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일단은 유료실 같은 경우는 유료실도 하긴 하는 유료실 같은 경우는 안에 이런 고무 같은 버퍼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비닐온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죠. 이게 요거예요. 이게 저거예요. 창이에요. 창 작전을 잘못 그렸는데 이 창이 있으면은 여기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쪼가리 빌 쪼가리 비닐 5cm 이렇게 남겨놔요. 왜 남겨둘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다녀보시면 깔끔하게 잘라면 되는데 이걸 왜 남겨놨을까? 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이게 온실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싸구 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더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래 보완하려고 바로 요 비닐을 일부 내겨둔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너무 많이 내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어도 네, 그렇죠. 우리가 비 오고 이런 날 좀 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보통 5cm 정도 이만큼 남겨놓는데 보셔갖고 이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잘라주셔야 돼요, 그거를. 일단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업자가 요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마무리 안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한 거고 가끔 가다 오히려 이거를 매끈하게 자르고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실은 어때요? 내가 개폐기라고 해도 개폐기로 열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개폐기 이렇게 열어요. 개폐기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틈새한 게 막으려고 뭘 해요? 여기서 개폐기를 한다.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안에 있고 이렇게 있죠. 겹치게 하죠 서로. 겹치게 어떻게 돼? 틈새 한기가 줄어들겠죠. 그다음 우리 커튼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틈새 한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틈새 한기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어떻게 하면은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틈새 한기가 실제로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피복제 연결 부분은 PVC 비닐을 덮고 겹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방풍병을 설치하고 이거를 우리가 서로 겹치게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 틈새 한기를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 구멍문 뚫릴 수 있을까 안 뚫릴까요? 뚫려요. 어떻게든 뚫려. 어떻게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럼 뭘 봐야 돼요? 특이하게 작물이 생육이 늦은 곳을 찾아서 거기를 거의 메꿔야겠죠. 거기를. 더 좋은 거는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이 있으면은 겨울 아주 완벽한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 때 찍으면 우리가 바깥에서 찍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역에서 열이 많이 새는데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손실을 우리가 줄여야겠다는 거고. 그리고 모든 구멍은 뭐 환기팬이고 뭐 다 막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겨울철에 환기팬을 쓰면 어떻게 했느냐? 아유, 겨울에 무슨 환기팬을 쓰고 있어요. 겨울에 무슨 환기팬을. 사실 저는 별로 우리가 용마루 개폐라는 우리가 이런 옷실에서는 저는 환기팬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까? 물에 나갈 때 강제 환기가 효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용마루 개폐라는데 문을 한 20-30분 여는 거하고 팬을 돌려서 빼는 거하고 얼마큼 효과가 차이가 날까요? 수배 아니에요. 여기 이 천창 개폐가 수십 배 빨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구가 이제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굴뚝 효과로 해서 쭉 빠져나가요 위로. 우리가 오죽하면은 낮에 우리가 겨울철, 여름철에요. 3, 4, 5, 6월 달에 창 열면은 내부 습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식물이 증산하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이게 계속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것들이 일정 부분 언제까지 떨어지냐? 이게 더 이상 뺄 습이 없을 정도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편차가 없을 때까지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것들을. 그거 보시게 되면은 얼마큼 환기 속도가 빠른지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기계식 환기팬은 그게 있어요. 유럽에서 요즘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온실이에요. 그냥 이론적 온실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아예 천창 자체가 이렇게 된 온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커튼이 있고 이 커튼이 습을 통과하는 커튼이니까 습을 통과하지 않는 커튼일까요? 습을 네? 통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통과하지 않는 커튼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고 여기 있는 습을 바깥으로 빼버리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사이에 있는 거를. 근데 이거는 너무 실제로 쓰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이런 옷을 하나도 이론상으로 제가 본 거 세고만 봤지 이런 옷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나가는데 조금만 우리가 커튼 관리만 하면 나가는데 굳이 기회장치에서 우리가 이걸 할 이유가 있을까? 가끔가다 그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제습기 사업이 있었어요. 제습기 사업이. 근데 우리가 제습기 사업 보고 얼마나 웃었는데요. 일단은 물량 자체가 우리가 밤에 물이 얼마큼 해서 1헥타에 막 얼마라고 했어요? 10톤, 뭐 5톤 막 이렇게 나간댔잖아요. 그럼 제습기 게임이 안 되죠, 제습기로는. 근데 뭐 굳이 제습 안 하고 허태만 왜 이렇게만 갯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몇 명 이게 다 뭐예요? 벽이 이게 다 제습기인데. 제습기라는 건 뭐냐? 차가운 면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차가운 면을 만든 건데 에너지에서 차가운 면을 만든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연적인 거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주열 손실 관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돈이 들더라도 60cm 정도를 지하에 묻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예. 근데 대부분 단열재가 안 들어가는 거 하긴 하더라고. 그렇더라도 이거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토양이 건조할수록 우리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는 옛날 아주 오래된 연실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이런 게 아마로 좋을까요? 이래가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그냥 땅을 놔두는 게 아니라 배수를 안거를 설치해갖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안거를 해서 물바지가 이렇게 해서 물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눈 녹은 물이 여기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리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땅이 상대적으로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어때요? 외주전열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임대용실 말고 뭐라고 하죠? 분양용실 땅을 이렇게 해주는 데는 요거까지는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걸 땅 만들 때.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한다고 하면은 아마 요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내가 당장 뭐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난방비의 절감 효과도 요거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복사 거리는 우리가 이제 그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태양 에너지 또는 보강 등에 의한 에너지를 복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유입되는 복사를 극대화한다. 피복제는 투광률을 높인다. 모든 표면은 흰색으로 한다. 야간에 빼앗기는 복사를 최소화한다. 이 희색 그 분체 도장이라고 하잖아요. 희색이라는 게 이게 제가 아시는 분이 이번에 논산에서 2,400평 옷을 줬는데 그 분체 도장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해달라고 하면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내가 자기가 직접 하니까 몇백 사람 사갖고 해서 몇백에 끝났대요. 이거를. 그래서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분체 도장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좋냐면은 분체 도장 한 달 들어가잖아요. 딱 안 한다고 한 달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눈이 시려요. 한 대가. 눈이 훨씬 시려요. 눈이 딱 들어가면 벌써 이게 파이프에서 나오는 반사가 있어갖고 눈이 시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야간에 그 다음에 지표 전열이익은 온실 내부의 기온이 바닥보다 낮으면 바닥으로부터 온실 내부 열이 방열된다는 거. 그 다음 낮 동안 지표 전열을 극대화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바닥에서부터 이제 열이 올라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집 표면의 온도를 낮에 충분히 올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방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받았는데 지켜야 돼요. 또. 그 지킬 방법이 뭐가 있어요? 스크린을 일찍 써갖고 우리가 지 표면의 에너지가 공기 온도보다 낮아지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 이것들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사 냉각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 표면이 공기보다 어떻게 돼요? 가만 커튼을 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표면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커튼을 쳐갖고 지온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게 되면은 우리가 초저녁의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자연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자. 최대한 이용하자. 이것들을.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온실로부터 뺏긴 에너지는 이제 관류 전열, 환기 전열, 빼기 지표 전열. 이거 뭐 지표 전열은 우리가 플러스잖아요. 우리가 우리 도와주는 거죠. 뺏기 전열, 관류 전열, 환기 전열. 그다음에 벨로형 유리온을 열 손실을 볼게요. 총 손실은 이제 1도당 제곱미터당 8도의 화라트의 에너지가 나간다고 볼게요. 유리를 통한 것은 6.6W, 그 다음에 틈새를 위한 건 1.4W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환기율이 시간당 뭐예요? 환기수라는 건 뭐예요? 한 번. 한 번. 한 번이면은 잘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우리가 문을 다 닫았어. 그러면 한 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배가 넘어요.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은 대충 지는 건물이에요. 대략적으로 대충 거지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볼게요. 이게 1배라고 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배라고 해볼게요. 외부 온도가 5도이고 내부 온도가 20이면은 총 120W가 제곱미터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3만을 만을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만을 곱하면은 1000이니까 1200kW의 에너지가 시간당 들어와야지 어떻게 돼요? 초당 들어와야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겠죠. 예, 에너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외부 온도를 바꿔서 외부 온도를 0도로 놓고 내부 온도를 15도로 놓으면은 똑같죠. 외부 온도를 마이너스 5도로 놓고 내부 온도를 10도로 놔도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난방부가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외부 온도가 10도일 때 내부 온도를 내가 10도로 맞춰 놓으면은 10도씨가 아래쪽에서 유지되고 있겠죠. 그 쓸데없이 위로 올라갔다 진폭이 없어지고. 뭐 하여튼 이거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이거 우리가 영하 15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하 5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외부의 온도 편차에 의해서 열을 뺏기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외부 기온이 낮을수록 손실되고 내부 온도가 높을수록 되고, 그다음에 빠를수록 풍속이 빠를수록 손실되고, 가뭄하고 눈이 많을수록 많이 손실된다고 했는데, 가뭄하고 눈은 왜 그럴까요? 이것도 눈은 가뭄, 특히 비는 물은 왜 손실을 빠르게 올까요? 비가 오면은 네. 건물이 젖잖아요. 네. 그럼 공기보다 밖에 이게 닿는 게 많아지. 표면에 있잖아요. 그 표면이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하죠. 이 물을 보고 뺏겨요. 또 물의 에너지가 되게 공기보다 어때요? 안 올라가죠. 그래갖고 뺏기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공기가 위에 떨어진 물은 빗물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차가운 물이잖아요. 차가운 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류보다 더 빨리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대류가 아니죠. 이건 전도죠. 그냥 물로 전도되는 거죠. 그럼 거기 차가워지면은 복사 냉각 효과도 더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훨씬 많이 물을 뺏긴다는 거죠. 차가운 면에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보면은, 난방 장치에 따라 열 효율이 다르다. 그러니까 직접 가열실과 직접 가열식의 열 효율이 높다. 그렇죠. 당연히 직접 가열이 되겠죠. 그러면 직접 가열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온풍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온풍기 중에 있어요. 온풍기도. 열풍 중에서 대포 있죠. 대포. 이건 뭐 직접 가열식 이런 것들. 저기 일반 온풍기들은 한번 이게 데핀 다음에 이 공기를 데펴서 안을 밀어넣거든요. 근데 보일러는 뭐 저기 나무수 보일러는 뭐예요? 얘도 뭐예요? 직접이에요? 뭐예요? 간접이죠. 그래서 직접 가열식은 효율이 높은데 이런 것들. 그 직접 가열 전기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전기 중에 FCU다 간접이죠. 뭐가 있어요? 전등 같은 거. 네, 이런 거 직접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별 편차가 적게 한다. 그다음 온푸식은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별 온도 편차 적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요구도에 잘 부응하는 것이 좋고, 에너지가 요구도 높을 경우 낮은 경우는 모두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5도실 가온할 경우보다 1도실 갈 경우 난방률이 낮다.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는 큰 거 하나보다는 여러 개 사용하면 좋다 하는데, 뭐 여러 개 사용하면 다른 또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이제 에너지의 요구도가 잘 부응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온오프 방식이 좋아요? 그러면은 비례 방식이 좋아요? 비례 방식이 좋죠. 그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직접 가열식 중에 문제가 대개가 직접 가열식은 뭐예요? 온오프 방식이 많아요. 온오프 방식이. 그래서 이것이 직접 가열식이라고 반드시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이제 난방 탁실별로 에너지 응답성이 다르다. 온수보일러는 물을 대우하면 응답성도가 낮다. 근데 여기서 온수보일러만 해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에 전기의 용량을 크게 만들면은 빨리 데펴지겠죠. 근데 전기 용량을 크게 만들면은 예를 들어 내가 기름 보일러, 경유 보일러예요.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전기 보일러예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경유 보일러의 그 버너 용량을 크게 키우는 거하고 전기 보일러의 용량을 키우는 거하고 누가 더 비싸요? 전기 보일러가 그렇죠.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 보일러하고 경유 보일러하고 그러면은 누가 더 추결 탱크의 크기가 커져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전기 보일러가 추결 탱크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유 방식의 보일러에 비다 경유 방식 보일러는 내가 열량 난방보호가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네. 이 버너를 더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전기는 안 돼요. 승합도 해야 되고 여러 우차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보일러 근데 승합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기 가격이 비싸져요. 예, 500kW보다 900kW의 전기가 더 비싸거든요. 같은 전기를 줬을 때. 똑같은 내가 1톤의 물이 100톤의 물이 있어요. 100톤의 물이 있는데 내가 얘를 15도의 지하수가 들어왔는데 얘를 내가 55도로 만들고 싶어. 50도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35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5도를 올리는데 내가 500kW의 전기를 끌고 와서 데피는 거와 1000kW를 끌고 와서 데피는 것은 전기의 용량은 어때요? 똑같이 들어갔죠. 근데 에너지 가격은 누가 더 비싸요? 1000kW를 끌고 온 게 더 비싸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보일러 설치할 때는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뭐냐면 설비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둘 다 고민을 하셔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같은 에너지는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온오프 방식으로 전기 보일러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온수를 안 쓰고 뭐 예를 들어 탄소 나노튜브를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탄소 나노튜브는 어떻게 용량이 그때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때 저장이 안 되고 그때 되겠죠. 그러면은 전기 용량이 누가 제일 커야 돼요? 온오프 방식이 같은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용량의 전기를 끌고 와야지만 우리가 난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기 보일러보다 탄소 나노튜브인 내가 전기 용량이 작아도 된대. 그 맞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속으세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죠,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이건 뭐 그냥 밥을 먹으면 똥을 싼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거 사귀다가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그죠? 왜냐, 자기는 직접 되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 오케이. 직접 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약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건 내가 거기까지 인정.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똑같이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300kW를 똑같이 넣는데 얘는 에너지 효율이 전기도 뭐 80%밖에 안 돼요. 어차피 전기 보일러는 안에 연통이 없기 때문에 물을 데피는 데 다 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뭐 90%다 쳐요. 탄소 나노튜브는 95%라고 쳐요. 그러면 똑같이 300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추결 탱크의 100톤에다가 낮에 데펴놨기 때문에 여분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얘는 뭐예요? 300kW 하다가 더 이상 이게 맥시멈이잖아요. 여기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 얘기들이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탄소 나노튜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용량이 더 어떻게 돼요? 훨씬 커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요. 근데 훨씬 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온오프 방식을 얘기해요. 엄청 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외 온도 표차가 조금 바깥 외부 온도가 10도예요. 근데 내부 온도는 15도가 됐는데 내가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은 아침에 결로가 생겨갖고 자꾸 아랫입이 하엽지고 그래서 나는 약간 풍만 올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용량을?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야 되죠. 근데 내가 온오프 방식으로 딱 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확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또 온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뚝 끊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온도가 쑥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기계가 껐다 켰다 어떻게 이게 고장나지 않나요? 고장 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여러 군데 다 있어요. 천안에서 다 내 집이 5명이 청년 농업인들 했는데 4명이 있어요. 한 명은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후배랑 알고 있는 애라 걔가 물어보고 그러더니 걔도 전기온수 보일러 설치하기로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신에 탄소 나노튜브 하니까 금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온오프 방식은 어떻게 돼요? 용량이
훨씬 커야 된다. 그냥 훨씬 커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훨씬 큰데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난방에서는 온오프 방식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모든 난방체에서 발을 잘해내고 당연히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도 될 것 같은데 전기 보일러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온수 보일러가 있는데 온수 보일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하수 쓰니까 이 안에 뭐가 껴요.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이 안에가 스케일 끼거든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그 전에 20년 전에는 그 뭐라고 하죠? 물탱크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그 전에 그 안에 그 독극물인데 그 하다가 뭐 집어넣으면은 스케일이 안 끼거든요. 그런 걸 넣는 걸 넣었을 때 했는데 지금은 안 넣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안 넣어요. 왜냐면 뭐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신경 쓰기 귀찮고 안에도 뭐 그냥 잘 돌아가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관리들 해야 되는 거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은 관의 개수 두께도 중요하고 보통 우리가 그 20mm가 몇 개 들어가요? 보통 8개 들어가죠? 이때 주관에도 80, 100mm짜리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20mm짜리로 다 8개를 빼잖아요. 보통 8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다져보면 8개로 배관 8개인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배관의 높이는 얼마큼까지 올라가야 돼요? 요만큼 설치해야 돼요? 아니면 저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위까지 돼 있어요. 위까지. 거의. 그리고 높이까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응답성에 관련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난방할 때 그 보일러가 안에도 있지만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작업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작업장에는 보온재를 설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어디만 난방해야 돼요? 난방 공간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작업장은 하긴 해야 돼요. 사고 나니까 만약에 막 영하 막 5도 10도 떨어지면 사고 터지니까 우리가 한 3, 4도, 5도만 유지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 하는데 이 난방 장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근데 5도 나와요. 안에 내가 온실 붙여서 작업실을 짓게 되면은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틈새 환기가 생긴대죠. 무조건 틈새 환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대류, 뭐라고 하지? 이쪽으로 전도열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안 해도 내부 온도가 15도가 유지하면은 작업장은 무조건 5도가 아니라 7, 8도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안 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한번 빌려다가 한번 내가 배관 설치해 놓고 밖에서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한 번씩 찍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을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보온 자재를 설명할 겁니다.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커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 커튼은 어떤 커튼이 있을까요? 예, 보온형 피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차광용 피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 및 차광 겸용 피복제가 있는데 아마 세 번째가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온용이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보온용이라고 하면 돼. 예. 아니죠. 보온용 부직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스크린 하면 투명을 말해요. 아니면은 저거 뭐야? 투명 얇은 거. 예, 투명 걸 얘기하죠. 예. 상광 스크린 우리가 에너지 스크린이라고 이런 불러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일반 대명사죠. 에너지 스크린 하면은 우리가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 스크린은 뭐라고 해요? 그냥 투명한 스크린을 우리가
에너지 스크린하고 이런 거 붙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 스크린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요? 차광용 스크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에너지 스크린이 보온이 좋아요? 차광용 스크린이 보온이 좋아요? 사실은? 차광용. 훨씬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처음 듣는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투명한 것이 더 보온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투명한 거는 아니죠. 보온은 덜 되죠. 훨씬 덜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7대3짜리를 보온력 몇 프로라고 해요? 보통? 70%라고 하죠.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건 비전문고. 그거는 70%가 알루미늄이고 30%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온력이 70%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보온 및 차광용 피복제. 이거는 거의 우리가 다 세 번째 사용하고 있다. 뭐냐면 에너지 스크린 같은 경우 치게 되잖아요. 차광용을 쓸까 안 쓸까? 우리가 에너지 스크린은 써요. 언제 써요? 봄에. 예를 들어서 외부 광량이 한 700 정도인데 애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래요? 일단 상광 스크린을 치죠. 치면 몇 %, 차광이 돼요, 걔가? 첫 해는 20%. 맨 처음 설치했을 때는. 처음에.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70%, 60%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70%까지 떨어져요, 일단. 우리가 5년, 6년씩 교체를 하니까. 보면은, 보통 우리 쳤다는 얘기는 700W의 광이, 내가 이 안에서 측정을 했더니, 600 정도가 됐어. 근데 이것을 산란광 스크린을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7, 8, 6, 8, 48이니까 480W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차광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피 적정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증가할수록 잠불을 켜는 공간이 줄어들 거고요. 내피가 많을수록 날밤을 전부 다 환경을 불량할 거고, 내피 간의 온도차가 크지 않으면 내피 효과가 적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측면을 여기는 이제 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나는 유료실 안 좋고, 난 유료실 짓는 거 얘기했잖아요. 유료실도 좋고, 벨로용 플라스틱 온실도 좋고, 그냥 1-W 측고 좀 높은 것도 좋고, 측고 낮은 온실도 뭐 딸기나 상추 키울 것 같으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닐로 내가 바람막이를 갖고 온실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처럼 그 옛날에 1-2W는 구조를 보게 되는 안에가 기둥이 몇 개였어요? 비닐을 2장을 붙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장으로 바꾸고 뭐래요? 이걸 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2장을 하고 바람막이까지 설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느냐? 이게 장단점이 있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측면을 2장 놓는 거는 좋아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 놓고 커튼 집어넣고 바람막이 하면은 이걸로 충분한데, 만약에 비닐 한 장 더 넣어서 했다고 하면은 이 비닐 든 비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까지 가산했을 때 에너지 가격보다 이 한 장을 가는 비닐 가격이 더 싸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할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때요? 할 필요가 없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피가 많아서 난방에는 내피간의 온도차가 크지 않으면 그 내피수가 증가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이거 최소하려고 하면은 이거 몇 cm 띄어야 돼요? 15에서 20cm 띄면 좋다고는 했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15cm 띄면 작업을 못해요. 관리를. 우리가 15cm 띄웠었거든요. 이 주먹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거 일을 하기가. 개패기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15cm를 버리면. 그리고 이게 서로 겨울에 뭐가 돼요? 잘못하면 올라가다가 얼어서 이게 부피가 커지면 서로 붙어요. 그 안전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가 이게 얼잖아요. 물 들어가서 이게 결로가 들어가면 이게 얼어서, 이거도 버퍼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올라가서 이중하고 안 만나는데, 이게 만나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15cm는 좋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 때문에? 대류열이 적게 발생해서 우리가 열을 덜 뺏긴다. 근데 우리가 작업 공간까지 확보를 해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적정 개수가 몇 개냐? 이거는 뭐 많을수록 좋을 때, 측면 같은 경우는 위는 뭐라고 했어요? 위는 많으면? 2개 안 줘. 아니요, 그건 커튼이고 위에 피복제니까 하나. 피복제가 많으면 4개인가? 뭐가 안 됐어요? 결로 습제가 안 되는, 저도 커튼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온용을 비교할 때 단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단열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유밸류라고 했죠. 유밸류 값. 단열은 뭐예요? 값이 좋아야 돼요. 유밸류 값은
맞아요. 낮을수록 우리가 좋다고 그랬고요. 예, 좋다고 그랬고 상하부 간의 환기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장파를 일단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기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파를 반사시키는 것이 일단 그러니까 내부열을 내부로 반사시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제조가 있다. 이건 뭐 어떤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사율을 장파를 반사시키는다. 우리가 단파장하고 장파장이 됐죠. 단파장이 뭐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단파장이 가시광선을 우리가 단파장이라고 보고 그 장파장은 일반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게 적외선을 우리가 장파장을 했죠. 식물체 체온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장파장. 그 다음에 우리가 낮에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지온이 올라가서 다시 지온이 온실 내로 공급되는 건 뭐예요? 그것도 장파선이죠. 장파장. 그럼 이것들이 광선이기 때문에 튕겨내야 돼요. 지가 흡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커튼의 좋은 점은 커튼이 갖고 있어야 특성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런 보온 관련해서는 첫 번째가 반사율이 높아야 되고 열을 흡수하면 안 돼요. 지가 흡수한다고 하면은 낭비는 일부 되지만 아주 낭비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가 흡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커튼이 있어. 여기 또 얘가 열 받아서 올라갔어. 얘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식물체가 시청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도 있고 저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습도 안 되고 반사가 더 좋죠. 그래도 열 표면에서 내가 반사로 해서 식물체 내가 갖지 않고 그 에너지만큼 그냥 식물한테 쳐버리면은 그게 더 효율성이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거고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좋다. 환기와 습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환기는 안 됐는데 습기는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게 되게 뭘까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 옷이? 호재가 좋은 옷이 있죠. 바람은 안 들어와. 아예 안 들어오진 않겠죠. 적게 들어오는데 습기는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능성이라고 하죠. 기능성이 좋다. 그럼 대표적인 뭐예요? 우리가 고어텍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윈드스탑.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가격이? 옷이? 그거 딱 붙으면 윈드스탑, 고어텍스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훨씬 비싸지죠. 2배씩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기능성자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특성들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보다 똑같죠. 여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예. 여보세요? 열심히 하는구나. 너 죽어봤어? 못 죽어? 쟤는 죽었어. 이건 반사가 어디야? 풍주랑 차원에서 포기. 와 연장. 후반 96분에 올라가지고 약간 좋았어. 연장 가가지고 연장을 찍어. 연장에서 저가고 이겼고. 그때 영화로 신나서 그리고 내리다가 잘해. 처음 한도 저번에 그 어디 사고이랑 했을 때 어디나 가고 요즘 처음 먹고 말레이시아는 이겼어. 신기하네. 상대가 땡겨서도 깨지나? 약간 그 강도 카본 느낌이라고 그러거든. 그거 건너서 나무 위키에 조용히 시도를 최소한 유교신 분들은 이제 저거 사긴 당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 질환에서 여러 분 하셨다니까요. 그 얘기 못 들었는데 저는 사기당하는데 지각해서.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 헛소리 하고 있어. 아니 무슨 상? 난 느껴보고. 탄소 난투구를 쓰면은 그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출입도를 적게 해도 그게 된다. 충격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죠. 필요가 없죠. 걔는 탄소는 없잖아요. 잠깐만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탄소 난투구가 사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탄소 나오니까 뭐 저연철에 하시면 돼요. 신소재 있어. 시도제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25년 전에도 봤어. 그때도 하고 다녔어. 그쵸. 탄소 난투구. 신소재는 아니지. 탄소 발열체라고 해서 전열선이라고 해요. 전열선. 이게 제가 이제 전열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오프로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비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등유보일러하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등유보일러로 설치한 에너지를 나는 난방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면세유로 그다음에 전기 보일러로 난방을 하겠다는 게 있으면은 어느 사람이 누가 더 탱크가 커야 된다고 했어요? 쇼일 탱크가? 전기가 커야 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등유는 내가 버나 더 달면은 내가 충분히
더 데필 수가 있는데 전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깨하고. 그렇지. 그래서 저기 그게 그 유럽에서 추결 탱크가 200톤, 300톤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렉타에 유럽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이 왜 그러냐면은 네덜란드가 전기로 난방을 하진 않아요. 가스로 난방을 해요. 근데 가스로 난방하는데 가스를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쓰게 되면 이 관 큰 걸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관을 관을 조그만 걸 묻고 나눠 쓰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이거를 많이 뺐으면 어떠냐면 한 번에, 그러니까 총량이 아니라 시간당 많이 쓰면은 그냥 만약에 내가 시간당 만약에 10입방미터 100입방미터 썼다 그러면은 만약에 1입방미터당 1,000원이었어. 근데 시간당 150을 쓰게 되면은 시간당 1,000원이 아니라 가산을 붙어갖고 1,300원, 1,500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을 가보면은 네덜란드 가면 추결 탱크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랬어요. 야, 유럽 애들은 왜 추결 탱크가 클까?에 대한 고민을 생각 안 해보셨죠? 아, 유럽 애들은 큰 게 맞는구나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추결 탱크의 정의와 난방의 정의를 알면은 왜 걔네가 그렇게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름 보일러 떼는데 굳이 2렉타에 200, 300톤을 넣을 필요가 없어. 난 버너만큼 거 넣으면 돼. 왜냐면 이게 가격이 200톤, 300톤이면은 이 추결 탱크의 가격이 1억 5천 정도 해요. 근데 100톤이면 얼마? 한 7, 8천이면 돼. 그럼 내가 7, 8천 하고 어차피 기름량은 어때요? 똑같죠. 기름값은 내가 곱하기가 아니잖아. 근데 전기는 아니거든요. 곱하기가 들어가 1.3, 1.5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유럽 가서 야, 추결 탱크가 200톤이야, 300톤이야. 나는 기름 보일러인데. 그럼 어때요? 상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맞게 된 게 뭐냐? 자, 전기를 쓰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면은 유럽에서 보고 와서는 자기는 경유보일러 되면서 여기 경유보일러 되면서 1렉타 2,000톤짜리 200톤짜리 150톤 넣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뭐만 보고 온 거예요? 그것만 보면 껍데기만 보고 온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없이 그냥. 무서? 아니야? 그래픽은 뭔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안 거는 뭐냐면은 당장 농사에는 바로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도 알고 설비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랬는지 걔네 탱크,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 법적인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다들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산유국이에요. 국회에서 가스가 나와서 공급해서 그 가스로 난방을 했고, 근데 관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온실을 많이 지었고, 내가 이 관을 좀 더 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부담해라 이거예요. 그냥 한 번에 많이 쓰는 사람이. 전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쪽에서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전기선을 굵은 걸 또 갖고 하나 바꿀 거려면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사회적 인프라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냥 네덜란드 가서 그냥 겉모양만 보고 오면은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저기도 있었어요. 저기 어디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와서 지은 분들이 자기는 기름 보면서 그냥 탱크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되죠. 그분들이 지금 변환됐거든요.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잘했죠. 한 20년 동안은 쓸데없이 했는데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서 전기를 바꾸니까 이제 잘했죠. 지금 와서 잘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면세유가 공짜였어요. 모르시죠? 공짜요? 공짜. 왜 공짜였을까? 경유 면세유하고 일반 가격 차이가 옛날에 2배 정도 났거든요. 2배 이상. 500원 하다가 뭐 300원? 200원, 250원, 300원인데 경유값이 700원 막 있어요. 중간에 면세유 가격 300원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1년에 10,000리터였어.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 5,000리터 씁니다. 그러면 주유소에다가 하고, 야, 나 10,000리터 쓴 걸로 하고 잡아놓고 주유소에서 면세유 팔아먹으면, 옛날에 국도비하다가 면세유 기름 좀 싸게 내는 주유소들 다 그거 쓰고 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굳이 그 전기를 쓸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전기로 다 바꿨고, 전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뭐 항상 야, 저 사람들은 150톤이고 200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그 생각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커튼도 우리가 이제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좋은 커튼이고 비싼 커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온형 피복제의 특성에서 단열, 오케이. 뽁뽁이 예를 들어 이렇게 뽁뽁이 단열성 어때요? 좋죠. 상하군의 환기가 잘 막아주죠. 세 번째, 장파를 반사시켜요? 못할 것 같은데. 왜 못하죠? 그다음 네 번째, 습기를 배출시켜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죠. 근데 여기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 말고 또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습이 빠져나가는 커튼은 좀 울퉁불퉁해도 이제 이렇게 조금 이런 굴곡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습이 통과하지 않는 커튼은 어떻게 돼요? 아주 미끈해야 돼요, 이게. 네. 왜 미끈해야 돼요? 좀 전에 이게 굴곡이 있는데 뭐가 되면 물방울 맺죠. 수직 낙하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올해 그 뽁뽁이 쓴 사람들이 아주 역병으로 다 뽑아낸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결로가 많이 생기잖아요. 결로가 아주 치명적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겨울 광. 뽁뽁이를 걷어내면은 광이 되는데 문제는 흐린 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뽁뽁이가 문제점이 이제 측면은 오케이. 측면 같은 단열성이 좋아야 되고 광수가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PDMA라고 해서 아크릴 복층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C 폴리카바네이트 복층판이 있잖아요. 그 원재료가 지금 우리가 PC로 쓰는 게 비싸요? 아니면은 PDMA가 비싸요? 현재 시공할 때? 아 여기 저기 PDMA로 해놨더라고. PDMA가 더 비싸요. 1m 하면. 근데 원재료 값은 누가 비쌀까요? PC하고 PDMA하고 아크릴하고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 가격은 저기 아크릴이 훨씬 비싸요. 지금 현재 그 시공비는 왜 비쌀까요? 원재료 값은 PC 폴리카바이네트가 더 비싸요. 아크릴이 그람당 가격은 더 비싸요. 근데 아크릴하고 PDMA 복층판하고 1m를 만들면은 아크릴에 비해서 그러니까 PC에 비해서 아크릴이 무게가 3배예요. 원재료 값은 반인데 가격이 무게가 3배가 되니까 어떻게 당연히 고객은 원재료 값에서 1.5배의 가격차가 발생을 하고 3배가 무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3배가 무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공이 힘이 더 들죠. 그럼 내가 1m를 끼울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골조는 누가 더 튼튼해야 돼요? 아크릴이 더 무거우니까 더 이 쫄대 같은 것도 더 알루미늄 더 두껍게 넣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럼 단열성은 누가 줄 거예요? 아크릴하고 PC하고? PC가 더 좋아요. 단열성. 감도도 PC가 더 좋아요. 왜냐면 PC는 우리 알잖아요. 뭐 만들어요? 우리 주로? 가방 같은 거 우리 이거 뭐죠? 여행용 가방 다 껍데기 다 그 PC잖아요. 가볍고 딱딱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PC하고 PDMA하고 뭘 선택할까? 유럽은 거의 다 PC를 사용해요. 그리고 일부 이제 아크릴인데 아크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광이 좋아요. 광 추가율이 PC는 60%, 아크릴은 85%. 그러면은 측면은 광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안 하다고 했나요? 뭐 좋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측면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단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 그러니까 PDMA하고 PC하고 얘기를 하는데 업자분들이 와서 그래요. 무슨 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와서 아크릴로 유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아크릴 특히 저기 그린플러스는 아크릴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자꾸. 불소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측면. 큰일 나요. 불 썼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측면에 불소유리 쓰지 마세요. 절대로. 왜 안 쓰면 안 될까요? 위험해. 너무 위험해. 제 생각에는. 제가 20, 30년간 있어 보시면서 느낀 게 측면은 웬만하면 쓰지 말자. 약한 거는. 사람하고 다니는 데로 너무 가까워 우리는. 옷이라고 사람 다니는 공간하고 한 1-200m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다 옆에 있죠. 차 옆으로 다 다니죠. 돌 맞고 뭐 맞고 예초기 밖에서 예초기 하다가 돌 나와서 내가 근처에 나와도 2-30m 바깥에서 예초기 지나 날아와 버리고 막 이러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뭐 하나 깨지고 하나 옆에 찢어지면.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PDM을 쓸 건가 PC를 쓸 건가를 할 때도 PDM과 PC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PC가 저보고 하라고 하면 그냥 PC 쓸 거예요. 광은 저는 측면광을 하도 저는 그 전에 보셨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측면을 전부 다 막아버리거든요. 겨울에는 전부 다 측면을 어떻게 해요? 광 안 들어오게 막아버렸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름에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측면은? 막아야 돼요. 여름에도 막아야 돼요. 여름에도. 여름엔 절대로 안 돼요. 너무 세갖고 측면 같은 경우는 끄트머리는 어떻게 돼요? 오그라들잖아요. 다 막아야 돼. 어차피 막아야 돼요. 쓸 수 있는 시간, 광을 볼 수 있는 시간 언제예요? 환절기 때도 안 되고 한 5월달, 6월달, 뭐 9월부터 10월 초까지는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 써먹으려고 나머지 기간 그 비싼 거에 나머지 기간을 다 포기할까 이게 좀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측면광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보온 피복제 보게 되면은 이제 부직포가 있고 이거 뭐 이런 경우 쓰신 분도 지금은 거의 없지만 피복제 쓰신 분도 있고 보온 다격이 있고 보온 커튼이 있죠. 그럼 요거 언제? 이 보온 다격 커튼 썼을 경우에는 이거 저는 이제 보온 다격 커튼을 암막 스크린이라고 저는 불러요. 암막 스크린이라고 불러요. 암막 스크린은 광을 식물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암막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부직포는 치게 되면은 얇은 광목 하나 됐기 때문에 광은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광목을 썼을 때 보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에 강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면 있어요. 옥스포드 천이라는 거 딱 치게 되면 보온의 효과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니요. 얇아도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물에 젖으면 안 돼요. 물에 젖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내가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더 추워요. 벗고 있을 때보다.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 얇은 철 하나 됐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보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천이 적게 되면은 젖을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면 위에서 어떻게 돼요? 결로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보온해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보온 다격 커튼은 효과가 있느냐?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솜하고 비닐 같은 게 들어있어 통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보온 다격 커튼이 열고 닫다가 안에 비닐이 마모가 돼서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 보온성이 뚝 떨어져요. 그때는 안에 솜이 적기 시작하면 뚝 떨어져요. 다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앞에 하고 이거 두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광이 들어오긴 하지만 약하게 들어오죠. 이 두 가지는 어떤 단점이 또 있느냐? 오늘 같은 날 못 쓰죠. 오늘 못 써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난방비가 싸니까 지금 이거 열어놓고 난방하시는데 다른 집에서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네. 그다음 차광용 피복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차광용 피복제는 이게 아까 이거 보온용이에요. 보온용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란 상광 스크린을 우리가 보온 스크린이라고 하나 보온 효과는 얘가 더 좋다고 했지. 실제는 얘가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측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커튼을 돈이 많아서 커튼을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커튼을 칠까요? 100% 알루미늄을 쳐요. 그냥 좀 가격이 좀 두꺼운 거를 100% 쓰죠. 왜냐면은 광의 의미가 없고 스매 조절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 쳐버리거든요. 측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차광용 피복제의 특성은 뭘까? pit을 차단한다는 거. 그다음 상하 부간에 환기화되는 건 열어야 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얘는 뭐예요? 얘는 문을 아예 닫고 있어요. 아예 커튼을.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지. 그다음에 보온 효과도 나타난다. 보온 효과가 더 좋죠. 사실은 보온 효과는 얘가 더 좋아요. 사실은 더 좋다는 얘기고. 또 이런 장점, 이런 것들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차광용 피복제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요 안에는 PEG 젤이고 이거는 이 알루미늄 재질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6대 4나 7대 3짜리 알루미늄 7에 3, 그다음에 알루미늄 6대 4짜리들 추운 데일수록 뭐가 높아가야 돼요? 내가 에너지를 절약하려면은 알루미늄 좋은 게 넣겠죠. 근데 알루미늄 끝대로 우리가 언제 써요? 우리가 이게는 여름에도 요긴하게 써먹어요. 여름에도 여기 쳐두면 어때요? 보온 다격보다 알루미늄이 더 좋아요.
근데 온도는 누가 더 떨어질까요? 보온이 더 떨어질까요? 보온장이 더 떨어질까요? 알루미늄이 더 떨어질까요? 보온이 더 떨어져요. 보온 아예 광을 안 들어오게 하거든. 예. 근데 광이 아주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광합성은 빵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설명 한번 했었는데 광이 400W이면서 33도인 거하고 광이 50W이면서 28도인 거 누가 더 좋은 거다? 광이 400W인데 33도가 식물한테는 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광합성을 하면서 내가 에너지도 소모하고 광합성도 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여력이 있는 반면에 28도이면서 광이 빵인 거는 내가 에너지를 소유만 하지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더 손해라고 했잖아요. 아마 RTI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수명을 5년 정도로 봐요. 5년 정도로 보는데 이 5년이라는 개념이 이제 6, 7년까지 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어떤 정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예인 방식하고요. 예인 방식 있죠. 이렇게 흘러 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하 방식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모으는 게 있잖아요. 예인 방식이 뭐죠? 이 트러스에다 걸리는 것보다 저게 더 떨어져요. 내구성이 이게 더 많이 붙이거든요. 이게 떨어져요 이게. 그리고 거기가 기둥에 뭐가 생겨요? 물 생기죠. 물 떨어져가. 이게 하여튼 모든 물질은 물보다 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알루미늄도 결국은 물 묻으면 어떻게 돼요? 삭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돈이 없으면 예인식으로 쓰는데 있다고 하면 굳이 이제 쓰라는 얘기가 예인식은 퍼센트 제어가 어렵지만 이제 그런 것도 또 이런 커튼의 수명도 이게 더 크다. 더 길게 한다는 것들. 우리가 보통 수명은 5년 이내로 본다. 이렉터 설치할 때 커튼 비용이 얼마예요? 제곱미터당 3,500원? 아니 재료값만 3,500원 만 제곱미터면 얼마예요? 커튼 값만 3,500만 원이고 설비 시공까지 하면은 한 싸게 해야 5,000만 원이고 비싸면 8,9천만 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구성 5년으로 하면 6천만 원 잡아도 1년에 한 1,200만 원, 6년 잡으면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은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올해 재밌는 게 올해 쓰니까 이 커튼 종류 중에 우리가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저기 진짜 그 차광용이 있어요. 진짜 차광용. 어떤 차광용이냐? 걔는 구멍이 뚫렸어. 알루미늄 사이가 있고 PE로 막은 게 아니라 구멍이 뽕뽕뽕뽕 뚫렸어요. 그런 거 썼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알루미늄 그걸 오래 쓰니까 PE가 다 녹아버려서 구멍이 뽕뽕 뚫려서 옛날 옛날 그 진짜 차광용 그래 돼버렸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그러면 보온성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임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했어요 실제로. 옛날에 처음 오실은 그게 들어왔었거든요. 클립으로 해서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물려버리면 돼요. 겨울 되면은 여기 장수 필름 사다가 이렇게 클립에다 묶어버리면은 좀 더 보온성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래. 그 애는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에너지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최고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내부 피복제 펼치 방향인데 보면은 이제 연동호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는 여기다 묶는 게 일반적이죠. 제일 싼 방법이고 예인식 방법으로 쓰게 돼 있고 단동호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묶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묶어놓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작물들이 이제 광을 적게 받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증산량도 적을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배지가 겨울철에 보다 습할 확률이 높고 영양 굉장히 강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 단동호실 같은 경우는 요 밑에가 그렇지 않아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갖고 여기처럼 그러니까 연동호실에 비해서는 커튼에 서도 이 광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일 문제되는 게 한 줄만 집중적으로 못 받는 현상이 연동호실은 적다. 왜냐면 볼게요. 얘는 광이 광이 해가 이렇게 떠서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광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구조물이 여기가 걸려요. 여기는 어때요? 구조물이 없죠.
이 가운데 묶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 단독원실 같은 경우는 커튼을 사용해도 이 커튼은 물론 이게 많으면 좋진 않겠지만 이 커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광량은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한 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연동원실을 훨씬 덜하다는 거는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커튼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그렇고 또 이게 이제 증각 방향인데 이게 이제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요 방향은 뭐 어떤 원실에 쓰게 돼요? 직각 방향은 비싼 원실이죠. 트러스에 붙는 것들. 트러스에 붙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 들어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 있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설치에는 피복지의 수와 종립지 설치 방법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6대4나 7대3이냐? 내가 추우면 나는 광을 주교시에 하면은 6대4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겨울에 난방비를 절약할 거야. 7대3, 8대2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물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잖아요. 가지는 몇 도예요? 20도. 파프리카 몇 도? 15, 17, 8도. 오이는 최고 15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5도 이상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짧아져요. 가면 갈수록. 예, 이게 추우면 짧아져 오이가. 이게 여기는 이제 추워서 짧아지는 경우는 없는데 실제로 가보면 오이 농사 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답답한 게 알고 계시는데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난방부가 걸려서 그때 한 4, 5일을 추위를 받은 거예요. 12도까지 떨어졌대. 근데 어떻게 오이가 12도 받았으면 오이는 며칠에 수확해요? 단지 한 일주일을 다 수확을 하잖아요. 3, 4일을 추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성장이 멈췄죠. 멈춘 게 나중에 커져요? 안 쳐져. 그것도 추울 때 큰 건 안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5cm밖에 안 되는 거. 3cm만 더 크면은 병품인데 25cm가 되니까 비품이잖아요. 하루 이틀 놔뒀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뚱뚱해져 이게 뚱뚱해. 그리고 뭐예요? 여기 노란 게 생겨 이렇게 여기. 노란 게 생겼다는 건 뭐예요? 노란 줄이 생겼다는 건 노화가 됐다는 거죠. 그 오이를 먹어보면 어떤 줄 알아요? 사각사각해야 되는데 그 늙은 오이 그 물컹한 맛이 안에 나타나.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아니 쓸데없는 얘기는 오이는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길이 성장이 중지하고 이게 중지했다고 해서 내일 따뜻해지면 커지느냐?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끝나버려요. 내가 수학기가 다면은 따야 돼요. 무조건 따야 돼요. 그거는. 근데 가지는 어떤 일이 생길까?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은 가지를 15도 키우잖아요. 성장이 멈춰요. 일단. 12도, 저온을 12도, 13도, 15도 되면 멈춰. 그러니까 12도는 아예 멈추고 15도 되면 크긴 크는데 굉장히 느리게 커요. 근데 문제가 그 가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 저온 받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코르크 증상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요. 코르크 증상이.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20도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파프리카는 17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과가 비대가 멈추고 쭈글쭈글해져요. 과가 비대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도에 대해 개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헌티도 나오겠죠. 그게 야간 온도 말씀하시죠? 야간 최저 온도. 야간 최저 온도. 일단은 그 다음 안 돼요. 거기에. 궁금한 게 그러면 예. 그 온도가 생장점 온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과가 큰다 하시면 그 과일 온도를 말씀하시는 일단 공기 온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기 온도 이렇게 우리가 난방 파이프로 난방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는 복사 냉각기에서 실제로 피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 온도는 15도인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기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왜 그러냐면은 식물체 온도를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식물체의 온도를 측정해서 관리하는 온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 온도를 얘기하면은 공기 온도가 최소 20도가 되면은 파프리카 가지 온도는 17도나 뭐 야간에는 야간 붓거든요 조금. 그럼 야간에 공기 온도가 20도면은 식물체 온도는 18도, 19도가 될 거예요. 19도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환경관리에서 얘기할 때는 그 공기온도 기준으로 우리가 센서값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센서값도 얘기했지만 20도가 20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가쪽은 얼마예요? 뭐 17도, 뭐 18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도 정도로 관리하면은 큰 문제가 없더라. 물론 온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온실 너무 편차가 커. 그러면은 야 22, 3도를 놔야 저게 20도가 돼.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20도에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피복제의 수와 종류 및 설치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저보고 가지 농사를 짓는다고 네가 가지 농사를 좋아하면 저 드립할 거예요.
축구를 5.5m로 하고 커튼을 3개를 낼 거예요. 보온 낙엽, 알루미늄, 에너지 스크린 3장을 낼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나는 광도 중요하지 뭐 다 광도 중요가 다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온도를 맞춰 놓으면 일단 내가 겨울까지 비싸거든요. 내가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 충분히 내가 20도 온도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외부 온도가 15도고 외부 온도가 15도인데 나는 내부 온도를 20도를 맞출 수 있는 보일러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이 안에 보온자재를 많이 넣고 보일러를 틀면은 내가 20도를 맞췄다. 그럼 나머지 다른 집의 오이들이 다 기온만 나올 때 나는 정상과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량이 약간 줄 수 있어 방이 없어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그때는 온도죠. 온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광이 매우 중요해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토마토는 착과가 되잖아요. 토마토와 파프리카 차이요. 착과가 되면은 위에 하방을 날려요. 광이 없으면. 이건 커요 그냥. 그러니까 위엔 커. 파프리카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고추는 광이 없잖아요. 지금 달린 걸 떨어뜨려요 그냥. 그러니까 광이 누가 더 누가 더 예민해요? 파프리카 더 예민하죠. 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온도도 높고 광을 많이. 거기다가 삼중도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때는. 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파프리카가 단점이 토마토는 달린 건 열린다 그냥. 근데